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나들이 나오면서 도심 곳곳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2살 아이를 때리거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온 건지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철렁하셨을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화물선에서 갑작스레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은 무사하다지만 이란이 처음으로 우리 선박을 공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같은 해협에 발이 묶인 다른 선박들도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데 오늘 첫 소식은 장동욱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선박 나무호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기관실이 있는 선미 부분 좌현에서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를 가동하며 급박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폭발이 좀 있었고 그게 2차례 정도 있었다. 외부에서 이제 충격이 있었던 걸로 보아 수중 드론 아니겠냐라는 말도 좀 있고요. 나무호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총 24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인근에 함께 정박해 있던 선박들은 동료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호에 접근했습니다. 추가 폭격이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든 좀 대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데 동료들 이제 구하고 가야 될 수도 있으니 이제 좀 지켜본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4시간여 만에 간신히 진화에 성공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리덤 프로젝트를 내세운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탈출을 막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선박 중앙이라든지 선원들이 조타를 하는 위치도 공격의 대상이 될 거거든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교부는 예인 후에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순간 선원들은 침몰 위협에 전원 퇴선하겠다는 무전을 근처 선박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나무호는 현재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예인 중인데 근처에 있던 다른 국내 선박들도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해협 안쪽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나무호는 주변 선박들에게 다급하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어벤던 쉽, 선박이 손상돼 스스로 운항할 수 없어 침몰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때 선원들에게 내려지는 전원 퇴선 명령입니다. 어벤던 쉽이라고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선박이 가망 능력을 잃는다고 이제 보면 퇴선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침몰 공포에 휩싸였던 선원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진화에 나서며 실제로는 퇴선하지 않고 배를 지켰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선원들 동요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무호는 엔진 손상이 의심되지만 다행히 침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예인선을 통해 근처 두바이 항으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현재 엔진을 통해서 갈 수 없는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예인선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나무호 근처에 있던 다른 한국 선박들은 정부 지시를 받고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피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무호는 최대 38,00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벌크선으로 지난해 말 건조된 신규 선박입니다. 파나마 국적으로 등록됐지만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물선 공격을 이란 소행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군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한국의 화물선 등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 작전에 한국군 참전 필요성이 커졌음을 강조하며 파병을 압박한 겁니다. 트럼프는 전쟁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 등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주한미군 숫자까지 부풀렸습니다. Where we have 45,000 soldiers, great soldiers, protecting them from harm's way. They weren't that enthusiastic.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파병에 비협조적인 유럽의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고 주동 미군 5천 명을 감축하는 뒤끝 있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항변하면서 한국 전쟁은 7년이 걸렸다며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We're in Iraq for many years, 10 years, 12 years. We're in all these different wars. Korea 7 years. 이번 화물선 폭발이 이란 공격 때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참전 여부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향해 군사작전에 참여하라고 압박하면서 정부가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예전과 달리 국내법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해 다소 나아간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박 사고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신중론도 내놨는데 나름 속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관련 사안에 소통 중이라고 했던 것에 비해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관세 문제와 안보 협의 등 한미 간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를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한국을 꼭 집어서 참여를 요청을 하고 있기 항행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작전의 방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만 정부는 선박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화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고를 이란의 공격으로 못 박은 것과 달리 청와대와 정부는 선박 화재로 표현하며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걸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시설도 공격했습니다. 미 군함을 향해서도 미사일을 쏘며 위협했는데 그러자마자 미군은 즉각 상선 공격에 사용한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을 격침시켰습니다. 한 달간의 휴전이 사실상 깨지고 무력 충돌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란의 드론과 로켓 공격으로 석유시설에 화재가 났다며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공격 사실을 부인했지만 미 해군 구축함은 미사일 경보 사격으로 퇴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هر شناوری مال دشمن متخاصم بخواد رد بشه برخورد قاطع میشه. 미군은 구축함 두 척이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다며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선 공격에 사용한 이란의 소형 고속정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U.S., we are just firing if fired upon. We are not the provocateurs here.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군이 자국 선박을 공격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 첫날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해협을 통과한 다른 선박은 없었다며 이란의 해협 통제권 확대에 대응해 수백 척이 두바이 인근 해역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피격이냐 아니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번 사태의 의미와 파장,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화재 원인 나왔습니까? 현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선사 측 설명이 전부입니다. 기관실은 선박의 주요 장치와 설비를 통제할 수 있는 심장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불도 났다는 건데요. 우선 내부적 요인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선체를 수리하는 과정이나 장비 과부하로 이따금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해당 선박이 장기간 정박해 있었다는 점에서 과열로 인한 내부적 폭발이 일어나긴 어렵다는 겁니다. 과열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다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그럼 기관실에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 뭐가 있을까요? 조준 사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란의 고속정이 선체의 좌현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심장부인 기관실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건데요. 고속정을 동원한 선박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형적인 위협 전략 중 하나죠. 고속정이 쏜 미사일이 기관실 내부에서 폭발하면서 선체에 보관돼 있던 기름이 불을 확산시켰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선체 좌측의 외판이 손상되면서 그쪽에 보관하고 있던 유류 쪽에 화염이 확산되고 그 유류가 확산되면서 엔진이나 발전기 쪽에 손상을. 수중 지뢰라고 하죠. 기뢰나 이란이 주로 쓰는 드론 이런 것도 주요 공격 수단인데 이들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없습니까?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미군의 기뢰 제거 영상입니다. 기뢰가 물속에서 폭발하면 그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죠. 함정을 들었다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그 충격파로 함정을 두동강 내는 방식의 기뢰입니다. 이 밖에 해저에 숨어있다 선체 외벽에 부착돼 터지는 흡착 기뢰도 있는데 외벽에 거대한 구멍을 뚫을 정도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뢰에 의한 공격이었다면 기관실 쪽에 불이 나는 정도의 피해로는 끝나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고요. 드론에 의한 공격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통상 드론은 공중에 떠 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갑판이나 상부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관실 화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거란 겁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피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피격이라면 우리 다른 선박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선박들 언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이고요. 그 안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은 123명입니다. 여기에 외국 국적 선박에 탄 한국인 선원을 포함하면 한국인 선원 160명이 해협 안에 2달 넘게 갇혀 있는 거죠. 미 해군이 민간 상선 구출 작전 프리덤 프로젝트를 통해 갇힌 선박들을 빼낸다고 하는데 좁은 호르무즈 해협 특성상 미군이 모든 선박을 한꺼번에 호위할 수가 없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순위에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외교력에 달려있다고 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권이 사실상의 공소 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이 단일 대우를 경고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 후보들에 이어 오늘은 수도권, 충청, 강원, 호남권 후보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규탄 성명을 낸 겁니다. 2달 전 여권 내부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다시 떠올랐는데요. 왜 그런 건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서울 보신각 앞에 모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9명 명의의 공동 결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자기 재판을 없앨 특검을 직접 임명하겠다는 법안은 반헌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의 끝판왕입니다. 후보들은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비판 성명을 낸 시민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양심 있는 국민과 함께 단일한 대우를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수도권 후보들과의 연석회의 하루 만에 연대 범위를 넓힌 건데 내일은 영남권 후보들이 울산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여권에서 제기돼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거래서를 재소환했습니다. 당시 정성호 법무장관과 민주당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지만 특검법 발의로 체계적인 음모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을 늦춰 지방선거 이후 처리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발상입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시작한 온라인 서명운동은 이틀 새 17,000명을 넘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청 간 조율을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시기만 늦출 뿐 특검법 내용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후보들이 당 지도부가 최근 자초했던 말 실수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연천과 동두천 등 경기 북부를 찾았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 하루 만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 시기와 수기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 대표는 억울하게 조작기소로 고통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등 내용적 측면에선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정 대표가 사과했던 이른바 오빠 논란에 대해선 오늘도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는 지도부가 자기 홍보를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 구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게 지도부의 자세다. 다만 정 대표를 향한 비판은 차기 당권을 둘러싼 전초전 성격이 담겨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마치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입법 시기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안 내용 자체가 헌법 정신을 뒤엎는 발상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까지 특검이 다루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조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당의 조작기소특검법 수사 범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취소의 시점을 1심 판결 선고 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대로면 대법원이 내린 판단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법원장급 판사는 대법원 판단을 거친 사건을 공소취소한 전례는 없다며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했습니다. 입법부가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권한에 관여하겠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위험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십시오. 네, 공소취소 역풍입니다. 자,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 발의된 지가 이제 나흘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죠. 이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공소취소 특검이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최근 부산, 대구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권 우세에서 접전으로 바뀌었고 서울 지지율도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나 여야 모두가 공소취소 특검 여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여권 후보가 이 특검법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얘기한 이유로 풀이가 됩니다. 특검으로 인한 역풍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요. 네.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입장이 특검 자체는 정당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 전에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만 아주 없지도 않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앞으로 20일 동안 숙려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역풍을 잠재우기 위한 바람빼기 전략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뭐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거죠. 문제는 20일 후인 5월 말입니다. 이 친명 진영은 그때 처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 선거 판세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선거 후엔 정청래 대표와 친청 진영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강행하면 선거 막판에 최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관심사라 해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지도부 생각이 좀 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자, 그런데 야당 심판 대신 이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 이게 커질 수도 있습니까? 네. 얼마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내란 심판론,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야당 심판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퇴행과 내분에 대한 분노, 실망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권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강행하고 또 특검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남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가 너무 노골적이다. 또 위헌 논란이 큰데 여권이 안하무인이다. 이런 비판이 커지면서 이 소위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선거에선 오만하면 진다고 하죠. 네. 이 여권이 일방적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지지율에 취해서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또 보수층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올 명분을 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수층에서 이번 선거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많았죠. 이럴 때 뭔가 명분이 생기면 또 투표장에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참 잘 활용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야권 연대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이 모여서 여권의 사법 구태타를 막겠다며 범국민 저항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겉모습은 대여투쟁인데 속내는 선거연대 시동으로 보입니다. 네. 이 특검이 야권연대에 명분과 동력을 준 그런 모양새입니다. 서울에선 오세훈, 김정철 후보, 또 경기에선 양양자, 조홍천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텐데요.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성사가 된다면 수도권 선거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 어떤 변수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민심에 영향을 미친 이 이슈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공소취소 특검이고요. 둘째는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입니다. 네. 세 번째는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 그리고 하정우 후보의 손털기 논란 이거였는데요. 세 가지 모두가 다 여권의 자충수의 성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영남권 판세도 바뀌고 또 그 바람이 경부선을 타고 지금 서울까지 올라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여권에선 아무리 그래도 이 영남 몇 군데 빼고는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뭐 아직은 낙관론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야권에선 영남 5곳 다 싹쓸이 하겠다. 또 강원, 충청 일부까지 역전시킬 수 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심판론이 여로 가냐, 야로 가냐 이것입니다. 네, 뭐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인데 선거 때는 늘 조심조심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 김의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안산시의회 의장과 설전을 벌이는 녹취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김 의원이 시의장을 향해 의장 자리는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구자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박태순 안산시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의장님은 제가 지역위원장 할 때 의장님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선출해준 그 자리였어요. 아니 누가 선출해줘요? 저희가 했죠.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며 발끈합니다. 의회 의장은 의회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의회 의원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때 가 뽑아준 거라고요. 그때 지역위원장이 누구였는데요? 저예요, 저. 난 그건 몰랐는데. 그거 바보지 그러면. 그거 아셔야지.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거 말씀 똑바로 하세요. 말씀 바보라고? 똑바로 하다니요, 나한테. 국회의원이 시의회 의장 선출에 개입하는 게 맞냐는 박 의장 항변에 거친 반응이 돌아옵니다. 왜 거기 국회의원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 왜 개입이라니? 나한테 뽑아달라고 해놓고. 김현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역위원회가 소속 의원 간 분열을 막기 위해 정책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통화 과정에서 오간 격한 표현에 대해 SNS에 사과문을 올렸고 당사자 간의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김현 의원이 거친 말을 쏟아낸 이유는 공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도의원 선거에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출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동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개소식 현장입니다. 김현 의원 바로 앞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예비 후보가 서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김 의원 보좌관을 지낸 인물인데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SNS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게 설전의 발단이 됐습니다. 지지하는 건 내가 지지하는 건데. 지지한 건 좋은데요. 네. 의장님. 네. 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김 의원은 현역 도의원인 경쟁 후보가 의정활동 하위 20%로 감점까지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이너스 20%라고요. 감점. 네. 난 몰라요, 그건. 하고 계속 지지하세요. 우리가 지역위원회 산 거예요. 내 맘이고요. 우리가 뽑아준 거라고요. 지역위원회에서. 똑바로 하세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면 말씀 좀 골라서 하세요. 똑바로 하셔야죠. 아니, 제대로 하시라고.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이 정도 얘기도 못 하냐고요. 옛날에 이 밤중에 전화를 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밤중이야? 9시 23분인데 뭐 밤중이에요? 경기도의회 공천은 이번 주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경쟁 후보 측은 공천 심사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평소 시끄럽다며 눈총을 받거나 엄마, 아빠와 놀 시간이 부족했던 어린이들. 오늘만큼은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들과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어린이가 비눗방울을 쏘며 뛰어다닙니다. 분홍빛 물감이 가득한 바닥에 비닐옷을 입고 마음껏 뒹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어린이대공원엔 8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335 모인 아이들은 30분 만에 나비 모양의 비닐 가방을 만들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나비까지 만들 수 있어서 아이가 좀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비랑 같이 놀 거야. 평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에게도 어린이날은 특별합니다. 회사 바쁘다 보니까 애기한테는 항상 엄마 아빠 회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들하고 온전하게 좀 시간을 보내서. 경찰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순찰차를 탄 채 동네를 돌아봅니다. 사격장에선 비장한 표정으로 레이저총을 관역에 조준합니다. 도둑 잡는 게 더 멋있어 보여요. 선물은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행복하게 가족이랑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은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병원 전체에 축하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는데 차정승 기자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수술실에 다다르자 부부는 손을 꼭 부여잡습니다. 10여 분 뒤 기다리던 방송이 울립니다. 소중한 아기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 탄생했습니다. 37주 기다림 끝에 마주한 아이의 첫 모습. 아빠는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다 대고 아기도 아빠를 바라봅니다. 이제 신생아실로 바로 갔거든요. 그것만 해도 너무 효녀 같고 아빠한테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효도를 한 느낌이네요, 지금. 고대 구로병원은 아이 탄생의 순간 병원 전역에 출산 축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 10명 중 7명은 고위험 분만인 대학병원에서 건강한 신생아 탄생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세상으로의 아름다운 첫 순간을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의사와 간호사, 병원 직원뿐 아니라 이 병원에서 태어났던 9살 어린이도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원은 저출산 시대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두루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분만이라고 하는 건 가장 축복되고 가장 즐거운 순간이기 때문에 축하하고 응원해주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된다. 출산 축하 방송은 의료진과 환자, 내원객들이 한마음으로 새 생명을 반기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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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온 중장년층 부부가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결혼 초기에 갈라서는 신혼이혼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이혼 풍경이 바뀐 이유는 서영일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8만 8천여 쌍에 달합니다. 이 중 30년 넘게 부부로 살다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15,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황혼이혼은 10년 전만 해도 10,000건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는데 45%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혼인 생활이 5년이 안 되는 신혼이혼은 어떨까요? 지난해 14,300여 건으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황혼이혼에 못 미쳤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로 분석합니다. 고령화로 중장년층 인구가 2030 세대보다 많이 늘어난 데다 참고 살지 않으려는 인식도 커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산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쌓아왔는데 과거부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분에 대한 의견 차이 등도 있을 수 있고 일각에선 집값 급등기에 세금을 피하려는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보다 이혼으로 나누는 게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죠. 사실.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 이혼으로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2살배기 아이가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아이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비둘기를 쫓아 아장아장 걷는 2살배기 아이. 잠시 뒤 곁을 지나던 남성이 아이 뒤통수를 힘껏 내리칩니다. 순간 아이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처음 본 2살배기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꼬마가 먼저 쭉 가는데 그분이 아저씨가 뒤통수를 때렸죠. 이렇게 놀이터와 바로 인접해 있어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남성은 아이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마에 심한 피멍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틀어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곡소리를 내면서 울다가 잠이 들었고요. 즐거운 추억이 됐을 어린이날은 피해 가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 됐습니다. 악몽이나 뭐 그런 단어로 대체를 해야 되려나? 그 정도로 매년 생각나지 않을까. 어려서 오히려 기억 못했으면 좋겠다. 공원을 찾은 다른 부모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또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 남성이 집에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여고생을 돕던 남학생도 흉기로 공격했는데 범행 이유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흰 천으로 덮인 보행로를 경찰이 통제합니다. 오늘 0시 11분쯤 이곳을 지나던 10대 여고생이 20대 남성의 흉기에 쓰러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여고생의 절규에 길 건너 남학생이 달려왔지만 이미 변을 당한 뒤였습니다. 커플이 좀 다투는 소리인 줄 알고 지나쳐 가라고 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비명 소리를 듣고 길을 건너온 남학생은 바로 이곳에서 범인과 맞닥뜨렸습니다. 뭐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찔린 것 같아요.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남학생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 24분 주거지 인근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심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서 이런 취지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그 여학생을 보게 된 거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신감정과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어제 주민 반발로 대학생 기숙사 짓기가 어렵다는 내용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기숙사도 있어서 이낙원 기자가 가봤습니다. 성균관 대학생 이수민 씨는 이번 학기 학교 근처 연합기숙사에 입주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2시간 걸리던 통학 시간은 15분으로 줄었습니다. 강의의 선택권도 많아지고 학점도 잘 받고 그 점이 아무래도 취업에서는 더 도움이. 대학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진 이 씨가 들어간 곳은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3년 전 개관한 연합기숙사입니다. 대학에 상관없이 주변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으며 월세가 3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심지어는 100까지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관리비 포함해서 35만 원 정도로 사는 게 가능하게 됐어요. 연합기숙사도 처음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이제는 선호시설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기숙사 주차장을 한 달에 6만 5천 원에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기숙사 카페도 동네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개방하니까 굉장히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이 동네에 좀 힙한 그런 게 좀 생겼거든요. 또 돈축구 파는.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한 전 대표를 고발한 게 이유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출국 금지 사실을 SNS에 공개하면서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조정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출국 금지 여부 조회 결과를 공유하며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종합특검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장관인 한 전 대표 등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추미애 서영교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조작된 사건이라며 한 전 장관 책임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는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더니 민주당과 정치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국 금지되면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하면서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까지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부터 이른바 동남풍 가능성 등 여러 변수들이 많은데요. 이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꺾고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하정우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근 지역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한동훈 후보는 각각 34.3%와 33.5%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고 박민식 후보는 21.5%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보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박민식 후보는 일단 일축했습니다. 단일화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한동훈 후보 역시 단일화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의 지지층 성향이 달라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표심을 온전히 흡수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보수 재건하겠습니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이 한 후보를 출국 금지한 것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정권의 무리수, 선거 개입이라며 부산 중도 표심을 자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후보는 출금 사실을 먼저 SNS에 공개하며 할 테면 해보라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털기 논란이 불거졌던 하정우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며 괜찮다,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인 듯합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시니어 주택 공급,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에 이어 이번엔 빌라 공급 문제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빌라냐, 아파트냐, 정답은 없습니다만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이 딱딱 맞아야 지나친 집값 상승도 하락도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후보들과 노간 얘기를 고승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 전셋값은 올 한 해 동안 2.37%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월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의 전월세 폭등의 책임이 오세훈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은 10에서 15년이 걸리지만 전월세 문제는 2, 3년이면 빌라 공급 등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시장을 하시면서 전월세 폭등 왜 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2, 3년이면 전월세 문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근본 원인인 아파트 물량 부족을 방치한 채 빌라를 공급하면 된다는 인식은 황당한 대안이라며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는 식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오 후보도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은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구역 취소가 근본 원인이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시작됐던 정비사업 물량 대거 축소, 주택 공급 빙하기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굳이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적반하장의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정 후보 측이 다시 아파트에만 집착하다 어떠한 주택도 공급하지 못한 게 오세훈 5년의 민낯이라고 재반박하는 등 양측은 오늘 하루 부동산 관련 논평만 10건을 주고받았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 방식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 측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1대1 토론을 제안했지만 정 후보 측은 사전에 합의된 초청 간담회 형식을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조선의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는 백성들의 삶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린 풍속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수화를 비롯해 다른 분야에서도 두루 뛰어났던 화가였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먹의 농담을 자유자재로 조절해 그린 파도.
깎아지른 듯한 돌기둥의 수직선이 화면에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김홍도가 1795년에 완성한 산수화 총석 정도는 50대에 들어선 화가의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줍니다. 굽은 가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늙은 매화나무. 노매도의 대담하고 현대적인 구도에선 60살 대가의 깊이가 묻어납니다. 단원 김홍도는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장르에 능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격식 있는 화원화풍부터 서양화법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다양한 양식을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려 궁궐터 만월대에서 열린 원로들의 모임을 그린 기로세련궤도는 풍속화와 산수화, 기록화의 요소가 모두 담긴 만년의 명작입니다. 아주 폭넓은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던 천재의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뛰어난 기량을 확인하실 수 있게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해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8월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씨름과 무동 같은 풍속화 25점으로 구성된 대표작 단원 풍속도첩을 비롯해 김홍도의 작품 37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Police, we got a search warrant. LAPD, open up. 공직이란 말 그대로 공익에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마약반 형사에게 경찰은 뭐였을까요? 시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마약도 실컷 하고 돈도 두둑이 챙기는 특권이었습니다. 신입 경찰에겐 마약반 일을 잘 하려면 적당히 더러워져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설명하는 듯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공직자는 시궁창에 빠지는 겁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권창형 특검에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가 피의자 진술 조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진술자의 이름은 가렸다지만 조사 날짜와 수사관의 이름이 선명한 수사 기록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 신분을 그동안 밝히지 않아 왔는데 무슨 일을 벌인 건가요? 더구나 이 수사관은 SNS 소개란에 특검 수사관 경력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특검에 참여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사 경력이 형사사건 전문성 극대화의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사관이 해야 할 공적 업무보다 스펙을 과시하면서 사실상 변호사 영업부터 한 셈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 특검이 출범식에서 이리 말했습니다만 본인도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권 인사를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거였죠. 헌법 수호가 아니라 특정 진영의 이해를 대변한 듯한 말로 들립니다. 김지미 특검보도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더니 원하는 장면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헌법의 검이라는 특검이 편파, 당파의 검이 되고 이제 스펙의 검으로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런 특검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겨누는 칼일수록 손잡이가 깨끗해야 합니다. 비리를 수사하고 재단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지금 손에 쥔 게 헌법의 검인지 정치의 검인지 아니면 누구의 이력서에 꽂힐 반짝이는 장식품인지 말입니다. 5월 5일 윤종호 앵커 칼럼 특검 장사였습니다. 어린이날이자 동시에 봄의 끝자락 절기 이파인 오늘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특히 영남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부산 12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4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